5. 9월 호소문. 1937년 9월 우리는 중일전쟁에 대처하여 전체 조선 동포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발표하고 많은 정치공작원들을 국내에 파견하였다. 나 자신도 직접 국내로 들어갈 것을 결심하였다. 노동계급의 대부대가 집중되어 있는 곳에 가서 전민 항쟁 준비의 돌파구를 열기 위해서였다. 첫 목적지는 함경남도 신흥지구, 두 번째는 풍산지구였고 수행성원은 10여 명이었다. 저국 땅이 위험한 적구로 되어 있던 그 시기에 얼마 안 되는 호위대원들을 데리고 국내 정심 깊이 들어간다는 것은 사실 저련한 일이 아니었다. 우리 군정 간부들은 나에게 국내로 들어가는 것을 부디 삼가해달라고 여러 번 간청하였다. 내가 양복 차림을 하고 나서자 대통령감은 사령관이 그런 행색을 하고 함흥 근처에까지 들어가다니요. 적들의 경계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합니다라고 하면서 한사코 만류하였다. 하지만 나는 결심을 바꾸지 않았다. 그 당시 내 심리에는 김즈현인의 서부대의 국내 공작 실패로부터 오는 손실을 만회하려는 강한 모대김이 깔려 있었다. 나는 9월 호소문의 요구를 자기 자신에 대한 요구로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내가 국내 기피회로 들어가겠다고 했을 때 제일 난처해 한 것은 김즈현과 그와 동행했던 서부대 성원들이었다. 김즈현은 마치 자기네 서부대가 대사를 망쳐놓았기 때문에 사령관이 직접 국내 공작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까지 하였다. 하기는 너여움도 전혀 없은 것은 아니었다. 9월에 발표하였다고 하여 9월 호소문이라고 불리우는 그 호소문에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 문제에 의의를 부여하였다. 9월 호소문에서 중요하게 제기한 문제 하나는 중일전쟁과 조선혁명과의 호상관계에 대한 옳은 인식을 줌으로써 우리 인민이 신심을 잃지 않고 반일투쟁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었다. 당시 신문께나 보는 사람들 중에는 중일전쟁이 심화되고 일본군의 전과가 확대되어 가자 조선 독립은 불가능하다고 보는 비관론자들이 적지 않았다. 그해 8월 초부터 최남선, 윤치호, 최린 등의 이른바 조명인사들은 내외 신문들의 일제와의 타협을 설교하는 글들을 연속 발표하였다. 그 글들을 우리도 읽어보았다. 최남선은 일본의 존재와 그 발흥은 곧 아시아의 기운이요 동방의 빛이라고 하면서 동방 제민족은 일본을 맹주로 하여 대동단결하여야 한다고 썼다. 3.1 독립선언문 기한자의 한 사람인 최남선은 일찍이 백두산을 동방만물의 최대 의지, 동방문화의 최요 핵심, 동방의식의 최고 연원이며 동방대중의 원적이며 그 활동의 주축이라고 하면서 동방에 풍운치고 그 기류의 동원이 백두산에서 바라지 않은 것이 없다고 하였다. 언제 아무데서고 이마를 스치는 것은 백두산의 바람이요 목을 축이는 것은 백두산 샘물이요 갈고 심고 거두고 다듬는 것은 백두산의 흙이라 하였다. 그러던 사람이 돌변하여 일본의 존재가 아시아의 기운이고 동방의 빛이라고 하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최리는 내선일체로 국민적 적성을 발휘하여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3.1 독립운동 발기자 33인에 속하는 사람의 발언치고는 너무도 배신적이고 매국적이었다. 윤치호는 조선인과 일본인은 같은 배를 탄 동일운용에 처해 있다고 주장하였다. 우리나라의 근대 역사에 밝은 사람들은 구한국 시대의 고관이었던 윤치호를 잘 안다. 그는 높은 관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으나 한일 합병을 견결히 반대하였다. 그래서 감옥밥도 먹어보았다. 7.7 사변 당시 인사는 7순을 넘긴 고령이었다. 이런 늙은이가 그 무슨 영달을 바라거나 목숨이 아까워 새삼스레 일제에게 아부했다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그 늙은이는 해방이 되자 얼굴을 들고 하늘을 볼 수가 없어 80이 넘은 나이에 자살하였다고 한다. 자결로서 자기의 지역을 씻으려고 한 것을 보면 그가 양시민이었던 것이 틀림없다. 그런 사람이 외적에게 전향하게 된 것은 일본을 과대평가했던 데다가 정세의 추이를 잘못 판단한 탓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신흥지구로 진출할 때 삼수근방에서부터 길 안내를 한 장해우도 중일전쟁의 전도에 대하여 매우 궁금해하였다. 우리는 그에게 중일전쟁을 근시안적으로 보면 절망할 수 있다. 중일전쟁은 탐욕스러운 일본 군국주의로 하여금 스스로 광대한 적의 병력을 널어놓지 않을 수 없게 만들므로써 그들이 병력난, 물자난, 보급난, 원료난으로 허덕이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중일전쟁은 우리 인민의 독립전쟁의 절망이 아니라 밝은 전망을 열어주고 있다. 다시 말해서 목적 달성의 절호의 기회를 주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일제와 결사전을 벌일 수 있는 거적적인 전민항쟁 준비를 다그쳐야 한다고 말해주었다. 9월 호서문에서 중요하게 제기한 다른 하나의 문제는 전민항쟁 준비의 전략적 방도를 밝혀주는 것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호서문의 중일 사변은 더욱더 긴장한 성격을 띠고 있다. 전국적 승리가 중국에 있게 되리라는 데 대해서는 아무런 의심도 있을 수 없다. 우리는 이보다 더 유리한 기회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유사시에 가장 단호하게 행동하여야 한다. 후방에서 무장폭동과 파괴공작의 실현을 위한 전위적 집행조직으로서 생산유격대와 노동자 돌격대를 조직하는 것은 특별히 중요하며 기묘하다. 생산유격대와 노동자 돌격대는 자기 조직의 성원들을 동원하여 무장폭동을 일으키며 후방에서 파괴공작을 조직하며 군수공장들과 기타 중요한 기업소들을 방화 및 파괴하며 전인민적인 항쟁 시기가 도래할 때에는 조선인민혁명군의 군사행동에 합세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일본 군대를 완전히 패배시켜야 한다. 오직 이렇게 해야만 우리의 과업, 즉 조선 독립을 달성할 수 있다는 내용들을 박아놓았다. 우리는 9월 호서문에서 생산유격대와 노동자 돌격대를 중심으로 전민항쟁 준비를 확대해 나가는 것을 전략적 방침으로 제시하였다. 우리가 9월 호서문을 발표한 이후 국내 진출의 첫 목적지로 신흥지구를 선택한 것은 바로 이 지구가 함흥, 흥남 등 우리나라 노동계급이 가장 많이 집결되어 있는 큰 공업도시들을 끼고 있기 때문이었다. 우리 정치공작원들에 의하여 부전령 산줄기 남쪽 기슭에 위치한 신흥지구의 울창한 수림 속에는 이미 여러 개의 미령들이 꾸려져 서부대의 활동 거점으로 이용되고 있었다. 그 미령들 중에 어느 한 곳에 흥남지구를 비롯한 동해안 각지에서 활동하는 정치공작원들과 로조, 농조 핵심 성원들이 모이게 되어 있었다. 우리가 제2목적지로 풍산지구를 선택한 것은 그 지구의 수전공사장 노동자들과 조국광복회 조직에 망라된 천도교인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이었다. 신흥을 거쳐 풍산에까지 가야 했으므로 지도상에서 직선거리로 타산해도 우리가 가야 할 로정은 800리가 넘었다. 우리는 9월 호서문을 등사하여 김봉석의 배낭속에 넣고 떠났는데 그것을 장해우에게 먼저 보여주었다. 장해우는 우리가 삼수부근의 청산령 중턱에서 휴식하는 사이에 호서문을 몇 번 반복해 읽곤 하더니 생산유격대와 노동자 돌격대 조직 문제를 중요하게 내놓은 것이 특히 마음에 든다고 하면서 원산 총파업만 보아도 노동계급은 정말로 단결력이 대단하다고 하였다. 그의 말대로 1929년의 원산 총파업에서 특기할 점은 노동계급의 단결력과 전투력이었으며 연대적인 협조 정신이었다. 원산 총파업이 있은 다음 해에 신흥 탄광 노동자들이 폭동을 일으켰다. 그 후에도 조선 각지에서 노동자 파업은 해마다 계속되었다. 그러나 그 대중적 파업 투쟁은 거의 다 요구 조건을 관철하지 못하고 중도에서 좌절되었다. 우리는 9월 호서문을 작성할 때 과거 노동운동의 경험 중에서 장점은 취하고 약점은 퇴치하는 방법으로 노동운동의 새 항로를 개척함으로써 더는 쓰라린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게 하려고 하였다. 우리나라에서 근대적인 산업노동이 발생한 것은 19세기 말엽 개방정책의 흐름을 타고 외국 자본이 쓸어 들어오기 시작한 다음부터였다. 우리나라 산업노동의 시초를 18세기로 보는 사람들도 있으나 그때는 근대 산업이 아직 맹아적 형태였다고 말할 수 있다. 봉건 조정이 문호를 개방한 후부터 거침없이 밀려들어오는 외국 자본의 사태 속에서 항구가 건설되고 철도가 놓이고 공장들이 돌아가고 광산들이 개발되었으며 부두 노동자, 광산 노동자, 철도 노동자, 토목건설 노동자를 비롯한 산업 노동자의 대열이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했다. 산업노동의 발생 발전은 노동단체의 조직을 가져오게 하였다. 1890년대 말에 벌써 리교순이라는 사람이 부두 노동조합을 조직했는데 노동자 조합으로서는 이것이 첫 하나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 초기의 노동단체들은 의형제나 부족의 형태로 조직되었으나 그것은 점차 노동계나 조합 형태로 발전하였다. 을사보호조약이 저작된 후에는 진남포 노동조합,
평양 신창리 노동조합, 군산의 공동노동조합을 비롯한 근대적 노동조합들이 전국 각지에서 결성되었다. 물론 당시의 노동조합들은 거의 다 자연 발생적으로 조직된 공장별 조합들이었지만 그러한 노조단체들이 발생되자 곧 계급의 이익을 위한 노동자들의 집단적 투쟁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만은 틀림없다. 1910년대에 들어와서는 노동쟁의가 전국 각지에서 일어났다. 1920년대에 들어와 전국적인 합법적 노동단체로서 노동공제회, 노동대회, 노동연맹회 등이 조직되면서부터 노동자들의 투쟁은 단순한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쟁의가 아니라 일제의 침략에 항거하는 애국적 정치운동으로 발전하였다. 일제는 치안유지법을 공포하여 대중적 노동단체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노동쟁의를 일으키는 노동자들을 검거투옥하고 노동단체를 해체시켰으며 집회를 옴금시켰다. 그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노동운동은 큰 타격을 받았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1930년 9월 국제적색노동조합 집행국은 세칭 9월 태제로 알려져 있는 조선의 혁명적 노동조합 운동의 임무에 관한 태제라는 결의안을 채택하여 노동조합을 산업별로 조직하며 거기에 공장위원회나 노동자 상담실 같은 것을 만들어 조합이 공고한 하부 조직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1931년 10월에는 범태평양 노동조합 비서부가 또한 조선노동운동의 실태를 분석하고 비합법적 적색노조를 조직할 때 대한 당면 임무를 규정하였다. 국제공산주의 노조운동의 성원을 받으면서 우리나라에서는 1931년부터 평양, 흥남, 원산, 정진, 서울, 부산, 신의주 등 산업도시들에서 적색노조를 조직하기 위한 투쟁이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그 적색노조들은 노동자 대중 속에 막수주의를 보급하고 그들을 계급적으로 각성시키는 데서 적지 않은 역할을 하였으나 정파주의자들의 책동과 적들의 가혹한 탄압으로 성황기를 보지 못한 채 인차 자기 존재를 끝마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게 되었다. 우리가 9월 호소문을 가지고 신흥지구로 진출할 당시에는 노조 지도자들이 거의 다 투옥되거나 변절했거나 아니면 피신하여 운동 생활을 하는 형편이었으므로 사실상 노조는 유명무실하였다. 파란 많은 우리나라 노동운동 역사가 주는 심각한 교훈도 역시 혁명군중을 옳게 지도하지 못한 데 있었다. 우리는 역사의 거울에 정례의 노동운동을 냉철하게 비춰보면서 우선 노동계급 속으로 들어가 노조를 빨리 재건하고 노동자 대중의 힘과 지혜에 의거하여야만 전민항쟁 준비를 옳게 진척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9월 호소문의 발표는 극도로 침체되었던 우리나라 노조 농저운동을 중일전쟁이 발발한 정황에 맞게 다시 부활시키고 노선상 전환을 일으키는 데서 하나의 계기로 되었다. 나는 장혜우와 함께 청산령을 오르면서 줄곧 노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독립운동을 하느라고 조선 각지와 중국, 소련 연해주 일대를 방황하면서 산전수전을 다 겪은 장혜우는 지난 시기 함흥 흥남지구에서 활동하던 태평양 노조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 것이 많았다. 그는 국제적색노동조합 산하의 태평양 노조 울라지보스토크 조선지부 책임자가 김호반이라는 사람이었으며 그의 지도 밑에 1931년 2월에 처음으로 함흥 노동자연맹을 적색화한 함흥위원회가 조직되었다고 하였다. 나는 장혜우에게서 함흥지구 적색 노조 간부들의 이름을 적지 않게 알게 되었는데 그 노조 간부들 속에는 바바 마사오라고 하는 일본인 노동자도 있었다. 장혜우의 말에 의하면 김호반은 태평양 노조 울라지보스토크 지부에서 보낸 노조 자금 1200원을 가지고 자기 부인과 함께 함흥, 평양, 서울 등지를 다니며 활동하다가 1931년 여름 경찰에 체포되었다고 한다. 태평양 노조 산하 함흥지구 일본인 노조 성원들까지도 1932년인가 1933년에 모두 체포되었다. 함흥 흥남지구의 노조 운동에 생긴 공백을 메꾸고 이 운동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우리는 이미 박금준, 김석연 등 지하공작의 경험이 있는 정치공작원들을 이 일대에 파견하였다. 그러나 그들도 이 지구의 노동운동을 뿌리채 뽑아던지려는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마술을 피할 수는 없었다. 박금준을 비롯한 여러 명의 노조 지도자들은 많은 일거리들을 남겨두고 감옥과 유치장으로 끌려갔다.
이런 실정을 고려하여 우리는 1937년 봄부터 흥남지구에 소간도에서 길러낸 정치공작원들을 여러 명 파견하였다. 우리 일행이 청산역 마루에 올라섰을 때 신흥지구 비밀 근거지에서 활동하던 서부대 책임자인 한 처남이 불쑥 우리를 찾아왔다. 미령에 대기하고 있으라고 했는데 왜 왔느냐고 물으니 그는 부전에 너구지의 별장이 있고 적들의 경계도 다른 때보다 심하기 때문에 마음이 놓이지 않아 달려왔다고 하였다. 그가 오자 우리는 장해우를 신파로 돌려보냈다. 그 다음부터 길 안내는 한처남이 하였다. 얼마 후 우리 앞에는 넓고 푸른 호수가 나타났다. 한처남은 그것이 부전호 2호 원제인데 이제 왼쪽 기슭으로 올라가면 1호 원제가 보인다고 하였다. 그 원제 가까이에 경찰관 주재소가 있고 거기서 3사리쯤 더 올라가면 너구지의 별장이 있다는 것이었다. 일본의 신흥재벌인 너구지는 조선에서 군수공업을 창설하고 전기 화학공업을 완전히 독점하기 위하여 수력발전소도 건설하고 흥남의 조선질서비료 주식회사를 전개하고 군수공업회사도 세웠다. 그리고 부전과 호천에 건설하는 수력발전소를 감독하기 좋은 위치에 별장을 지어놓았다. 비화로 가득 찬 부전호의 건설 역사를 더듬어 보아도 너구지가 우리 조선 사람들을 어떻게 잔인하게 착취하였는가를 잘 알 수 있다. 1925년에 너구지는 부전고원을 돌아보고 사이도 총독에게 여기에는 수력자원도 많고 산림자원도 많고 게다가 누군 노동력도 얼마든지 있다. 그래서 발전소를 건설하겠다는 편지를 보냈다. 사이도 총독은 그 편지를 받고 누군 노동력을 얼마든지 사서 수전공사를 시작하라. 대일본 제국 헌법이 그것을 보장할 것이므로 안심하고 하는 것이 좋겠다고 격려해 주었다고 한다. 부전호 온제공사는 1920년대 중기부터 시작되었는데 물길 공사를 할 때 안전대책을 전혀 세우지 않은 탓에 각종 사고로 목숨을 잃은 조선인 노동자가 무려 3,000명이나 된다고 하였다. 온제공사를 마감 지을 때에는 물을 빨리 채우려고 호수 주변에 있는 농민 가옥들을 이주시키지도 않고 수문을 막아버려 600여 세대나 되는 농민들이 인공수재를 입어 한지에 낳는 참상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그리고 통수식 날에는 제물로 처녀를 바쳐야 수신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나어린 조선 처녀를 물속에 집어넣는 귀축 같은 만행을 감행하였다고 한다. 너구지는 늘 조선인 노동자들을 우마로 생각하라고 짓거려댔다. 그가 온제공사를 할 때 얼마나 악독하게 놀았는지 일본 사람들마저 너구지가 지나간 자리에는 불도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를 비난하였다. 너구지 별장 주변 경계가 엄하였으므로 우리는 별장을 애돌아 며칠 만에 기본 목적지인 신흥의 동호골 미령에 도착하였다. 도중에 우리는 일제의 눈을 피해 산중 생활을 하고 있는 20명 가까운 청년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들이 산으로 피신해온 경위는 각각이었다. 부전강발전소 공사장에서 악질 감독을 돌로 까죽이고 산에 들어박혀 있다는 청년도 있었고 공사에 쓰는 다이너마이트를 훔치다가 발각되어 도망친 청년들도 있었으며 함흥거리에서 흥남으로 내려가던 도중에 일제를 타도하라. 너구지는 우리의 피를 짜서 비료를 만든다라고 쓴 비라를 얻어가지고 다니다가 경찰에게 단속당하게 되자 도망친 청년들도 있었다. 고원 출신의 최면장이라는 키 큰 청년은 자기를 관제 공산주의자라고 하였다. 면장이라는 것은 관직이 아니고 얼굴이 무형으로 길었기 때문에 동무들이 붙인 별명이고 공산주의자는 본인 스스로가 단 별명이라는 것이다. 서울에 가서 중학교를 다니다가 집에서 학비를 대지 못해 중퇴하고 돌아온 그는 한동안 일정한 직업이 없이 고원거리에서 지냈다. 바로 그 무렵에 근처의 한 공장에서 적색 로저 사건이 터졌다. 놈들은 관계자들뿐 아니라 미심쩍은 대상들도 모두 검속하였는데 최면장도 거기에 걸려들었다. 신문이 시작되자 그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사실대로 말하였다. 거짓말을 한다고 고문이 가해졌다. 코 안에 고춧가루 물까지 부어졌다. 그는 고문을 못 이겨 노조운동을 했다고 호위자백을 하였다. 그때부터 고등계 형사는 최면장에게 모르는 것을 배워주어 가면서 공산주의자를 하나 만들어내게 되었다. 형사가 너는 왜 공산주의를 신봉하게 되었는가? 그 동기를 말하라. 그것도 너는 모른다고 할 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은 한결같이 이 세상에서 자취와 억압을 없애고 노동자 농민의 주권을 세운다고 하고 있다.
그래, 너는 이것을 위해 공산주의를 하지 않았단 말인가? 어디 말해보라. 이렇게 신문하면 그는 네, 그렇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이런 식으로 3개월간의 예심을 받는 과정에 그는 공산주의에 대한 초보적인 지식을 습득하게 되었다. 1년간 징역을 살고 나오자 이제는 당당한 공산주의자가 되었다. 일제경찰은 그를 계속 미행하였다. 고원경찰서 고등계 형사가 만들어낸 공산주의자 최면장은 진짜 공산주의 운동선을 찾기 위해 산발을 타고 북으로 가던 중에 동료들을 만나 그들과 함께 산중 생활을 하고 있는 청년이었다. 공산주의자 최면장은 나에게 여기 모인 청년들은 모두 일제놈들과 싸울 각오가 되어 있다고 하면서 공산주의 운동을 하겠다고 하였다. 그의 이야기를 듣고 제일 많이 웃은 사람이 김평이었다. 김평은 막스나 엥겔스도 이 말을 들으면 앙천대소할 것이라고 하면서 막스는 부르주아지가 자기에게 니은을 주는 상품뿐 아니라 자기를 매장할 프롤레타리아도 만들어낸다고 하였는데 이제 보니 일제경찰이 바로 자기를 매장할 공산주의자를 만들어냈다고 하였다. 그래서 나도 우리 동무들에게 보라, 우리가 조국에 나오지 않았다면 이런 현실을 알 수 있겠는가. 조국의 청년들은 모두 이렇게 일제와 싸울 각오들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 산을 헤매고 있다고 하였다. 우리는 그 청년들에게 9월 호소문을 주고 부전령 비밀 근거지에 있는 서부대성원들과 연계를 맺게 하였다. 부전령 산줄기를 타고 오면서 몇 개의 미령들도 돌아보고 지형도 살펴보니 그 지대야말로 앞으로 전민항쟁을 위한 무장투쟁 근거지로 될 수 있는 명당 자리였다. 그 산줄기는 백두산 줄기와도 잇닿아 있었다. 우리가 참설이 무성한 덩어골 미령에 도착하였을 때 그것에는 부전용 산줄기를 끼고 있는 동해안 지구에서 30명 정도의 정치공작원, 혁명조직 책임자, 어로저 농조의 핵심들이 와 있었다. 김재수, 김종숙의 지도를 받으며 흥남지구의 지하조직을 개척한 위인찬이 김혁철의 안내를 받으며 덩어골 미령에 나타났다. 그의 몸에서는 물고기 비린내가 풍기었다. 웬 물고기 냄새인가고 했더니 적들의 눈을 속이기 위해 물고기 장사로 가장하느라고 고등어를 한중택이 메고 왔다는 것이었다. 그 두 사람은 어릴 적부터 더천리에서 같이 자란 송아지 동무였다. 그들은 소년 시절에 사회주의 나라 소련을 동경하던 나머지 연해주에 가보려고 김공수와 함께 부모들 모르게 모험여행을 단행한 일도 있었다. 그 세 사람의 부모들과 일가 친척들은 사상 경향이 대단히 좋았다. 위인찬이 도천리 조국광복회 조직으로부터 공작 임무를 받고 흥남지구에 침투한 것은 1937년 여름이었다. 그의 뒤를 이어 인차 김공수를 비롯한 여러 공작원들이 흥남지구로 증원되어 갔다. 때를 같이하여 원산에는 허석선이 파견되었고 신흥탄광에는 리효준, 창성에는 강병선이 들어갔으며 청진에서는 박우현이 조국광복회 조직과 연계를 맺고 사업하기 시작하였다. 조국광복회 흥남지구위원회를 조직한 것이 그해 8월이라고 하는데 벌써 많은 노동자들이 그 조직에 흡수되었고 조직의 운영도 활기있게 되어간다고 하였다. 지구위원회 책임자인 위인찬은 자기 어머니에게 노동자 간이 음식점을 차려놓게 하고 그것을 연락서로 이용하면서 사업 내용을 수시로 김정수, 김재수에게 보고하였다. 그들이 흥남에 와서 첫 조직을 꾸리던 이야기는 매우 교훈적이었다. 도천리에서 온 공작원들이 처음으로 발을 붙인 본궁화학공장 건설 노동자들 속에는 14살짜리 소년도 있었다. 그 소년이 하는 일은 불에 달군 쇠못을 운반에다가 높은 곳에서 일하는 리베트 공에게 던져주는 것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소년이 한순간에 시체로 변하는 참사가 생겼다. 그 애가 올려던진 불에 달군 쇠못이 공교롭게도 위에서 떨어지는 철편에 맞아 다시 밑으로 떨어졌는데 면바로 카바이드 통에 내리꽂혔다. 그 바람에 카바이드 통이 폭발하여 소년은 전신에 화상을 입고 쓰러졌다. 노동자들이 모여왔을 때 그는 이미 절명하였다. 일본인 감독은 소년의 시체를 병원에 날아가려고 서둘렀다. 조금이라도 치료를 받다가 죽은 것으로 조작하게 되면 안전시설을 하지 않은 데 대한 노동자들의 불만을 무마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소년의 가족들에게 위자료를 안 줘도 되기 때문이었다. 공작원들이 감독의 속심을 폭로하자 노동자들은 분개하여 서열을 일으켰다. 감독놈들은 겁을 먹고 시체를 어쩌지 못하였다. 노동자들은 소년의 장례를 치르고 그의 부모들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공장 측에 압력을 가하였다.
그 사건을 계기로 흥남 공작원들은 노동자들 속에서 신망을 얻었으며 노동자들 속에 첫 조직을 내올 수 있었다. 그들은 협조계라는 합법적인 명칭을 띠고 조직을 운영하였다. 그런데 하루는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다. 어떤 중년 사나이가 불쑥 협조계에 나타나서 느닷없이 나는 프로핀테른이요 하고 자기소개를 하였다. 프로핀테른이란 국제족색 노동조합의 약칭이다. 그가 아마 한때 태평양 로저에 관계하였던 모양이다. 스스로 격을 높여 자기를 프로핀테른이라고 소개한 그 사람은 당신 내한테 경고하는데 좀 자중하오. 중일전쟁으로 요즘 일본 사람들이 사나워졌기 때문에 그들하고 쓰지 말아야 하오. 위자료요 뭐요 하면서 중불나게 나서지 마오. 당신들 때문에 여시찰 인물인 내가 화를 입는단 말이오. 하는 충고를 남기고 총총히 사라져버렸다. 그 후부터 흥남 공작원들은 로저 관계자들이 극좌로부터 극우로 넘어갔다고 인정하면서 그들을 경계하기 시작하였다. 서호지구의 로저 속에 당조직을 확대할 때 대한 임무를 받고 파견된 김석연도 지난날의 로저 관계자들 중에는 일제의 탄압에 겁을 먹고 일본의 백색 로저나 구라파의 노동조합주의자들처럼 타협의 길로 나가는 자들이 많다고 푸념하였다. 장해우의 말을 들어보면 원래 흥남지구 적색노조가 조직 초기에는 반일투쟁을 아주 잘하였다고 한다. 1930년 초에만 하여도 흥남노동조합은 공장 가까이에 비밀 서류를 보관하는 지하실까지 꾸려놓고 활동을 번때게 하였다. 조합성원들은 그 지하실에서 경문도 찍어냈다. 밤이면 거리에 나가 반일 구호를 내부치었다. 그날의 용감한 붉은 노조는 모두 어디로 갔겠는가? 나는 흥남동무들에게 태평양 로저 관계자를 그대로 내버려둔 것은 아주 잘못된 일이다. 그런 사람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한다면 로저 관계자들이 노동조합주의적 방향으로 나갈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의 투쟁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 우리는 우선 동해안지구의 도시, 농촌, 어촌, 광산, 탄광들의 조국왕복회 하부 조직을 더 많이 내오고 숨어있는 로저 농조 관계자들을 다 찾아내어 적어도 몇 해 안으로 신흥, 흥남, 함흥, 원산 일대에 수만 명의 항쟁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부전용 산줄기를 중심으로 비밀 유격군거지를 꾸리고 당면하게는 수백 명씩 되는 몇 개의 무장부대를 상시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 노동자들 속에는 돌격대를 내오고 농민들 속에는 생산유격대를 조직하되 그 모든 조직이 보이지 않는 비밀 조직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 우리는 9월 어서문이 지하수처럼 소리 없이 군중 속으로 깊이 스며들게 하여야 한다. 항일혁명 초기에 우리에게는 사람 수보다 총이 적었지만 지금은 반대로 총은 많은데 사람이 부족하다. 남는 총으로 국내에 있는 전체 청년들을 무장시켜 결정적인 시각에 전민 항쟁으로 넘어갈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때 내가 강조한 내용을 요약하면 이상과 같다. 나는 담화를 마치고 다음날 경찰들의 감시가 덜 미치는 신흥탄광으로 발길을 돌렸다. 신흥탄광 대표로 온 리효준이 나를 안내하였다. 수백 세대나 되는 불우한 단부 가족들은 낡고 찌그러진 바라크에 빼곡이 들어박혀 숨막히는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 고장에서는 질병과 노동재해로 해마다 수십 명의 생명이 무덤으로 갔다. 나는 이곳에 찾아온 조직원들과 로저 핵심들을 산바산의 비밀 장소에 모여놓고 9월 호소문을 해설해주고 당면과 앞도 주었다. 그때 한 탄광 조직원이 찾아와서 적색 로저에서 간부로 있던 자기 사촌형이 변성명을 하고 숨어 산다고 하였다. 알고 보니 그 사촌형은 로저 성원들에 대한 검거 선풍이 불 때 신흥으로 온 사람이었다. 로저가 파업을 잘못 지도하다 보니 숱한 사람들이 감옥으로 끌려가고 어떤 사람들은 일제에 개가 되어 조직의 비밀을 팔아먹었다. 경찰이 로저 지도자들을 잡아갈 때 사천형이라는 사람은 겨우 몸을 빼어 탄광으로 왔는데 로저 동무들 보기가 부끄러워 얼굴을 내밀지 못한다고 하였다. 나는 신흥탄광을 떠나기 전에 그의 형을 만나보았다. 그는 혁명을 같이 하자는 우리의 정을 받자 지하에서 나와 만신창이 된 로저를 수습하여 어떻게 하나 9월 허서문의 요구를 관철해 가겠다고 하였다. 그에게는 로저원 명단이 그대로 간수되어 있었다. 그 사람은 흥남지구의 로저 관계자들을 거의 다 알고 있었다. 우리는 그와 흥남지구 조직원들과의 연계를 지어주고 가벼운 마음으로 풍산을 향해 떠났다.
불개미제 미령에서 하룻밤 유숙한 다음 곧장 황수원 온제공사장으로 가보았다. 풍 터사나온 영북 땅에서 빗바람을 맞으며 온제공사를 하고 있는 그것 인부들의 참상은 거역과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신흥탄부들의 모습과 조금도 다른 점이 없었다. 풍산에서는 전도교 출신의 우리 정치공작원인 김빠이가 고급 양복의 개화장을 짚고 다니면서 우리 일행을 안내하였다. 우리는 황수원 온제공사장을 거쳐 풍산군 서재지를 지나 어느 화전마을의 외진 포수집에서 박인진을 만났다. 나는 오늘도 화롯불에 햇감자를 구워 먹으며 그와 함께 나라의 운명을 걱정하던 화전마을의 그 밤을 잊을 수 없다. 그날 밤 박인진은 최린을 천하제일매국노라고 규탄하였다. 그가 제일 미워한 것은 3대 애국자라고 자칭하는 최린, 최남선, 리광수였다. 박도정이 그들을 특별히 미워하는 까닭은 세 사람이 조선민족을 미개민족처럼 근거 없이 멸시한 데 있다고 하였다. 제 민족을 못난 민족으로 보는 사람치고 길을 옳게 걷는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박인진의 말이 옳았다. 혁명이란 신념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 그 신념이란 정치적 이념에 대한 믿음이기 전에 자기 인민에 대한 믿음과 긍지인 것이다. 자기 민족, 자기 인민에 대한 믿음과 긍지가 없다면 과연 어디서 애국심이 나올 수 있겠는가? 나는 그날 박인진과 작별하고 캄캄한 밤길을 걸으면서 내내 그 생각을 하였다. 풍산지구 정치공작원들을 만나 9월 호소문 사상을 해설하면서도 박인진의 말을 인용하였다. 우리는 우리 인민, 우리 노동계급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전민항쟁을 준비하는 기회에 다른 길이 없다고 역설하였다. 저국의 산과들의 가을빛이 짙어가던 그때 저국 광복의 대강을 안고 멀고 험한 길을 서문없이 걸어간 우리의 저국 편답은 헛되지 않았다. 우리가 신흥 풍산지구를 돌고 난 뒤에 부전, 함흥, 흥남, 원산, 단천, 풍산, 신흥을 비롯한 국내 각지에서는 전민항쟁 세력이 급속히 장성하게 되었다. 황수원 온제공사장에서 노동자 돌격대가 모진 데 뒤이어 후치령 생산유격대가 조직되었다는 소식이 연방 날아들었다. 공장들에서는 연이어 파업이 일어나고 공사장들에서는 인부들의 집단 탈주 사건이 벌어졌다. 함흥 신흥지구의 여러 공장 탄광들에서도 노동자 돌격대가 조직되어 곳곳에서 태업과 오작시공, 폭발 사고들이 끊임없이 일어났다. 함흥 만세교 난간과 동흥산의 구천각에 9월 호소문과 관련한 선전문이 나붙은 것도 그 무렵이고 김일성이 함흥거리에 나와 리바를 하고 갔다는 소문이 나돌기 시작한 것도 그때였다. 김일성이 일본 육군병원에 입원했다는 풍문까지 떠돌았다고 한다. 함흥 흥남지구 공작원들은 9월 호소문을 접수한 다음 로조와의 사업에서도 혁신을 가져왔다. 그들은 숨어있는 로조 관계자들을 100여 명이나 찾아내어 그들 모두를 조국 광복회 조직에 흡수하였다. 흥남지구 로조는 노동자 돌격대의 원천지로 되었다. 해산 사건만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흥남지구 조직원들은 더 많은 일을 하였을 것이다. 이 사건의 여파로 위인찬, 김공수, 김웅정 동무들은 체포되어 함흥형무소에 수감되었다. 원산, 몬천, 전내리지구에서도 우리 조직의 활동은 아주 왕성하였다. 전내리 세멘트 공장 조직원들은 9월 호소문이 발표된 그해 가을에 천여 명의 노동자들을 망난 파업투쟁을 조직하여 적들을 당황케 하였다. 그 전에 부수상을 한 정일영이 문천재련소 출신이었는데 그는 해방전에 자기네 문천재련소에 지하 조직원들이 많았다고 자랑하였다. 자기도 그들의 영향을 받아 외놈 십장들과 투쟁을 많이 하였으나 당시까지는 뒤에서 자기를 조종하는 사람들이 지하 조직원들인 줄은 몰랐다고 하였다. 내가 해방 후 평양에서 개선연설을 한 바로 그날에 문천재련소에서는 첫 쇳물을 뽑았다. 그것도 그 재련소에서 지하 활동을 해오던 조국광복회 조직원들이 발기한 애국적 소행이었다. 우리의 정치공작원들과 조직원들은 감방 속에서도 9월 호소문을 선전하며 투쟁을 계속하였다. 우리가 발표한 9월 호소문이 미친 영향은 참으로 컸으며 그것은 국내 혁명운동을 백두산과 연결시키는 데서 결정적인 작용을 놓았다.
수풍발전소 노동자 출신으로서 건설상을 한 최재하도 생전에 말하기를 1930년대 말부터는 중부조선 이북의 큰 공장 건설장의 노동자들은 거의 다 백두산과 연결된 조직의 영향 밑에서 움직인 것 같다고 하였다. 그도 동무들을 따라서 파업과 태업운동에 여러 번 참가한 일이 있다고 하였다. 그의 말대로 당시 우리나라 산업지대들에는 어디에나 다 조국광복회 조직이 뿌리를 받고 있었고 그 조직들의 영향 밑에서 노동계급의 투쟁이 힘있게 벌어졌다. 이것은 중일전쟁을 일으키고 조선인민에 대한 포갑과 약탈의 혈안이 되어 날뛰는 일제에 대한 항거의 표시였다. 반일국의 처제를 버리고 일제에게 전향한 자들이 아무리 입을 모아 반공과 친일을 선전하여도 우리 노동계급은 동의 없이 애국의 지저를 지켜 싸웠다. 9월 호소문을 발표한 때로부터 5, 6년이 지난 어느 날 신문지상에 조선 청년 학생들에게 학도병 진출을 권고하는 조만식의 권고문이 실린 적이 있었다. 그것이 진짜 조만식이 쓴 글인지 아니면 일제가 조작한 글인지 그 내막은 알 수 없었으나 어쨌든 그 글은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다. 조만식이까지 전향하면 천하의 민족운동 지도자들 중 전향하지 않을 사람이 누구이겠는가. 아마 사람들은 그때 이런 생각을 한 것 같다. 하지만 노동계급은 동요하지 않고 우리가 내놓은 전민항쟁 준비를 다그쳐 나갔다. 특수무기를 연구하는 흥남지구의 어느 비밀 군수공장에서는 세상을 법석 끓게 한 굉장한 폭발 사고가 일어났는데 적들이 조사한 데에 하면 사고의 원인은 우연한 실수가 아니라 의식적인 파괴 공작이었다. 우리 혁명조직 성원들은 개미 한 마리도 옳지 못한다는 그런 서구례까지 침투해 들어가서 적들에게 타격을 가하는 투쟁을 조직하였다. 우리의 노동계급은 9월 호소문을 적극 실천하였다. 9월 호소문은 항일무장투쟁에 참가하고 있던 우리 공산주의자들이 중일전쟁으로 하여 변화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근로대중 속에 깊이 침투하여 그들을 깨우치고 조직하고 골기시킴으로써 조국광복의 대업을 더욱 성과적으로 이룩해 나갈 수 있게 하는 위력한 무기로 되었다.